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1강은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 책을 쓰신 저자 이수경 선생님을 모셨고요. 기후재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후재난에서 지역별 어떤 책임과 구조를 좀 알려주시려고 네, 모셨습니다. 네, 이수경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예. 오늘 같이 할 얘기는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낸다라는 주제인데요. 음, 오늘 발표할 발표문은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이라는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책은 네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장은 기후변화, 우리 기후재난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재난이라는 건 기후재난이건 IMF건 그런 경제적인 문제건 사실 그 재난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기후 재난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 이 장은 코로나19가 재난이 일어나면 코로나19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또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의 원인이 양극화와 그다음에 그 공공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4장은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사실 여러 자료, 내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이용해서 썼는데요. 밑에 있는 그 책 더하기에 있는 책들이 각 장마다 어, 해당되는 책들을 제가 소개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장마다 지금 요 밑에 써져 있는 책들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서 어, 그 장의 일부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 만약에 내용을 좀 더 책을 읽다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써 있는 책들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후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1장과 2장은 그 코로나19 문제는 아주 개요만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3장과 4장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후재난이란 말은 이제는 별로 낯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거는 이제는 기후변화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기후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사실 이제 IPCC 6차 보고서 등에서 보면 기후변화 임계점, 더 이상 요 정도 상승을 넘어서면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임계점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1.5도씨 이상 상승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상 기온이 올라간다면 기후변화를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임계점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이 임계점 불행하게도 이미 2024년 작년에 초과했습니다. 1.55도씨로. 올해는 작년보다 덥다는 평가가 있는 걸 보면 이게 작년만의 유일한 특이한 일이 아니고, 이미 기후변화 임계점은 지나서 우리가 재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1.5도씨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그런 임계점이 1.5도씨라고 과학자들이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1.5도씨를 초과하면 사실 기후변화의 피해가 두 배, 세 배, 모든 항목에 걸쳐서 또는 수십 배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도 1.5도씨만 넘어서면 상승 폭이 두 배로 늘어난다든지,
태풍이나 해일이나 또는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2배나 3배 또는 수십 배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기아에 처하는 인구 수가 또 몇 배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1.5도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증폭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1.5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가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양의 되먹임 현상으로는 해빙의 감소인데요. 이거 뭐다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북극의 해빙이 감소하면 어, 빙하에 의해서 반사되는 햇빛의 양이 줄기 때문에 극지역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또 올라간 온도가 다시 해빙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된 해빙은 다시 온도를 올리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영구 동토층 해빙도 마찬가지죠. 영구 동토층에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이제 붙잡혀 있죠. 얼려져 있는 상태로 붙잡혀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해빙이 되면서 대기 중으로 나오면 영구 동토층의 해빙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산불의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L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불이 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산불의 증가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1.5도실 초과한 그 자체만으로도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갔다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이제 해야 될 일은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일이 아니라 기후재난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도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중의 일부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기후변화가 하나의 전쟁이라면 코로나19는 그 전쟁에서 쓰인 하나의 총알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기후변화에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감염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본다면, 기후변화라는 재난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한 3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음, 2023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5년 동안 900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6년 동안 한 5천만에서 7천만 정도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훨씬 많긴 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대전 혹은 그 대규모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에 못지않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지만 재난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각 사회적 약자를 부문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는데 이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소상공인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거의 반 정도 감소해갖고 1,9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의 사장님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시기 소상공인의 부채는 294조가 돼서 각 사업자 등 부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소상공인이 가져갔죠.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배경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가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고,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된 피해를 정부에서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채로 이렇게 남아서 이 소상공인이 지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 또는 그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소상공인은 이렇게 부채를 지는 동안 사실은 은행은 코로나 시기 이자 장사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피해를 받는 게 아니죠.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2021년에 3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을 살펴볼 텐데요. 그다음에 음, 우리나라는 불안정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법과 제도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불안정 노동자가 한 60% 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그런데 이 불안정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코로나 시기에 그 피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노동 감소를 우리가 이거는 비정규직뿐만 아닌데 전체적인 노동자가 노동 감소를 겪었는데 정규직은 한 15% 정도, 비정규직은 45% 정도의 노동 감소를 경험해서 한 두세 배 정도의 노동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또 노동이 감소했으니까 소득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규직은 한 18%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은 50%를 넘는 52.8%, 66.8%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실직 경험도 했는데 정규직은 한 10% 정도가 실직 경험을 했다면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 이상이 실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남성의 그 역차별입니다. 젊은 남성들의 역차별. 그것들을 굉장히 정치권에서 내세웠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은 아직 중동 지역보다 우리가 그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낙후된 중동 지역보다도 여성들의 인권이 낮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나라는 여성 취업자 수가 여성도 실직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여성은 54만 명이 일자리 감소를 경험했고 남성은 33만 일자리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일자리가 감소된 이유는 여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불안정 노동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죠. 서비스업이나 무슨 돌봄 노동 같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가 휴업을 했는데 가정 내에서도 여성들이 돌봄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이때 많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성이 또 겪어야 됐던 건 단지 이런 경제적인 피해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세계적으로 한 20%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예년보다 40% 증가해서 재난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을 좀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노인도 사회적 약자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감염병인데 기저질환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더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의 한 19%가 노인인데 비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노인은 60세 이상 노인은 한 사망자의 92%를 차지해서 대부분이 노인들은 어, 감- 코로나 감염으로 많이 사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 경우에 가정폭력이 늘어난 것처럼 어, 노인 학대도 한 20%가량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인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노인들이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 혐오가 크게 늘고 표면화되는 것들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 코로나19를 부머 리무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머들을 없애신다는 거죠, 사회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코로나19로 노인들이 많이 죽어서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줄었다. 이런 일러스트레이트가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 여하에 따라서 지역적으로나 또는 계층별로 재난이 더 심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병원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는데요. 공공병상수를 밑에 보시면 이게 표거든요. 잘 보이시죠, 표는? 근데 보면 OECD 평균이 한 70%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그 나라 병상수 중에서 70% 정도가 공공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낮고 OECD 중에서 70%의 거의 7분의 1은 9.7%만이 공공병상입니다. 공공병상이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우리나라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병상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어떤 일이 있냐면 대구가 가장 먼저 그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지역인데요. 초기 사망자 75명 중에 23%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병상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대구는 민간 병상까지 합치면 결코 병상이 작은 지역은 아닌데 공공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한 환자가 속출해서 대구의 초기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이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 OECD 중에서 공공병상 수가 작은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도 사망자가 유독 많았던 그런 나라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재난 시에는 그 재난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 의료에서 문제는 공공병상 수의 부족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 수도 적고 또 그 의사도 보시면 의사 수도 적고 지역에 따라서 의사 수의 편차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수 자체는 뭐 서울이나 경기가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으로 봐도 서울이나 뭐 광역시들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인데 비해서 광역도 는 상당히 의사수가 적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개혁, 그다음에 의사수 확충을 위해서 의료개혁을 시도했었는데 뭐 이번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반대로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공병상 수가 적고 또 의사 수가 적고 의사 수의 편중이 심한 그런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공 서비스의 부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 호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력 저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했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공공 서비스의 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후 적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국가별 책임, 많이 얘기되는 건 국가별 책임이죠. 어느 국가가 뭐 기후변화에 얼마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국가별 책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가 개도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 개발을 늦게 시작한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그 핑계로 책임을 많이 비껴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850년에서 2021년간의 누적 소비 기반 CO2 배출량에 대한 20개의 가장 큰 기업 국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듯이 미국이 가장 많, 어,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은 누적 CO2 배출량의 한 20%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후변화 책임의 한 5분의 1은 미국 책임이고, 이를 온도로 나타내면 1.5도씨가 지금 높아졌다고 그랬는데요. 한 0.5도씨의 상승분은 미국 책임입니다. 다음은 짐작하듯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누적 배출량의 11.4%의 책임이 있고, 이거를 그 기온으로 환산하면 한 0.1도씨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나라는 뭐 러시아, 브라질 이런 순인데요. 쭉 내려가시면 이게 20번째입니다. 20번째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개발이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성장한 이후에도 다른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성장을 했던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늘리면서 성장을 한 결과 현재는 우리나라도 어, 역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책임이 22인 국가로 이제는 뭐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이나 무엇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그 전체적인 그 온실가스에 기여한 건 한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국가별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각 국가가 어떻게 그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국가별로 책임을 나눠도 이것을 그 나라 안에서 재원을 걷고 책임을 지게 하고 하는 일들은 결국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별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여기서는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먼저 보시면 한국의 계층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여기 이 초록색, 녹색으로도 보이고 노란색으로도 보이시죠? 이게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2019년에 14.7톤 내 1인당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1인당 탄소 배출량 상위 10%인 그룹의 배출량입니다. 이 그룹을 보면 평균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죠. 54.5%를 2019년에 배출해서 거의 뭐 4, 5배 정도의 양을 배출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 파란색은 1인 1%입니다. 1%는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는 180톤으로 평균의 10배 이상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에 산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기후 책임 나눠지게 마련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그러면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기후 책임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걸 본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색깔을 일관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빨간색이 하위 50%의 소득입니다. 하위 50% 전체의 소득. 그다음에 요게 파란색은 상위 1%의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상위 10%의 소득인데, 이 자료가 1980년도 이후에는 50%와 10%의 자료가 있고, 그 이전에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료를 한 80년도부터 1980년 요 이후의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개발 소외를 실감하기 시작한 1980년에 상위 10%, 1%의 소득은 여기 써 있진 않죠? 29%, 7%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0%는 29%였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에 상위 10% 계속 늘어서 이게 46%가 되죠. 그러니까 두 배가 좀 못되게 늘어났는데 거의 2배 가깝게 이제 늘어납니다. 10%가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소득을 100으로 따졌을 때 이제 점유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10%가 한
반 정도를 가져가는 게 되죠. 2021년엔. 그다음에 1% 소득도 7%였었는데 여기 1%에서 7%였었는데 계속 늘어서 1% 소득이 14.7%가 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50% 소득은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의 소득은 계속 줄어듭니다. 1980년도부터 요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게 다음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소득 분배가 1980년 이후에 계속 안 좋아지는데 특히 2000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2000년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에서 2000년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분배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분배가 더 급격하게 나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나라 말고 이제 전 세계를 보겠는데 여기서는 1%만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 세계 평균은 뭐 저소득 국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은 19.3으로 제일 높은 그래프인데 요건 별로 의미가 어, 없고 나머지는 이제 OECD 국가들입니다. 저녁 안 드세요?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국가들이기 오, 때문에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니, 되는데 은주, 1%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게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경우겠죠. 이 경우 미국입니다. 19.1%가 이제 20% 정도 갖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은 불행하게도 한국입니다. 한국은 14.3%를 가져가고 가장 좋은 국가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한 10%만 가져가니까 절반 정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선진 국가는 대부분 1940년에서 1980년 사이가 고도성장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80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이 고도성장기를 보면 전 세계는 1%의 그 점유율이 전체 소득에서 점유하는 율이 다 하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 불평등이 심화됐다면 대부분의 국가는 1940년에서 80년에 이르는 고도성장기, 그 나라의 고도성장기에 불평등이 해소된 거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불평등하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등한지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네, 자산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산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요번에는 여기가 이 빨간 선이 자산 상위 10%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이 노란색이 1%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아까는 1%가 그래도 소득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상위 1%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은 거로 나타났는데 자산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위 50%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 이상의 인구가, 반 정도의 인구가 전체 자산에서 한 5%도 못 미치는 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10%가 한 60%를 갖고 있고, 이 중에서 1%도 전체 자산의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득과 자산이 불평등한 국가인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미국에 이어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평등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는 이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공복지 지출, 그럼 그렇게 불평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각국 이제 공공복지 지출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공공복지 지출을 한 거를 보면 3.1, GDP의 한 3.1%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G20 국가나 또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G20에는 한 반 정도 되고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우리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의 공공복지 지출은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그 사회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 지출을 우리가 적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그런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성장률이 떨어진 거의 원인을 공공복지 지출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게 지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복지 지출을 우리보다 작게 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핀란드하고 프랑스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프랑스하고 핀란드가 그렇게 공공복지 지출을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핀란드는 평상시에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1위와 2위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코로나19라고 해서 더 많이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었던 국가죠. 결국 말하자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고서는 공공사회복지 지출도 제일 낮고 이 낮은 수준에서도 재난이 와도 사회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 지출이 인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만년 OECD 1위 노인 빈곤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프랑스가 제일 노인 빈곤율이 낮은데요. 여기 뭐 5%도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의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하고 한국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프랑스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 중위소득이나 아니면 빈곤율이나 이런 거에서 따지면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TV를 보면 프랑스에서 무슨 빈곤,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막 화염병 던지면서 시위하는 걸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해야 되는 프랑스에 그럼 뭐 좀도둑도 많다고 우리는 프랑스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못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프랑스는 1인당 소득은 높지만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훨씬 적은 국가입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장 세계 각국이 급격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은 음, 그러니까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되거나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거꾸로인데 그 해소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세금 조금 늘리겠다 그러면 무슨 공산주의냐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자본주의 종주국이라고 부르는 영국이나 미국도 그 고도 성장 기간인 1940, 제가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에서 80년 기간 동안은 사실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영국 같은 경우는 98%, 미국 같은 경우는 95%를 거뒀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을 최고소득을 거두는 구간에서는 소득세로 대부분 내야 됐고, 프랑스도 72%, 독일도 90%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사실은 성장만 하면 그 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성장이 곧 분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성장이 곧 분배가 아니라 이 시기에 각국의 세제를 보면 이 시기에 누진세를 강하게 얻었기 때문에 어, 성장기에 양극화나 어, 불균형이 없었고 그 불균형과 양극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8%, 95% 거뒀던 기간이 뭐 1,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4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80년 이후에 각국에서 1%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보면 80년대 이후에는 각국에서 누진세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뿐만 아닙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마찬가지로 40년에서 80년 요 기간 동안 미국에서 최고 상속세는 미국 같은 경우는 80%,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 영국 거의 80%고
영국에는 75년 85%까지 상속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아까 보신 것처럼 어, 성장과 함께 그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한 35% 상속세를 내고 우리나라는 최상위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가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최상위 구간의 실효세율은 13.9%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죠. 그리고 이 13.9%라는 거는 사실은 평균적인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서 최고 구간에서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다시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음, 코로나19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우리는 세금을 안 걷고 복지를 하거나 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모든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 물론이고 민주당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19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해서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을 책임이 큰 누군가가 나눠내야 되고, 그렇게 나눠냈던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변화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세대 간의 공정성입니다. 세대 간의 책임이 다르고, 어, 그 책임에 따른 비용 분담을 미래 세대가 하는 것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쌓아놨던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고 기후변화 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간입니다. 네, 이 기간에 보면 세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계층 간의 책임이 서로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공정하게 나누는 일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계층 간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패해서 시장이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지 못해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기후변화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그 책임은 개인이 쌓아놓은 자산과 소득에 이미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결심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그 자산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양극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별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역별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지역 인구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지역 문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인구 문제죠.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이제 뭐 출산율이 OECD에서 꼴찌라는 건 뭐 다 잘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남의 나라 일에도 참견하기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은 소멸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문제는 줄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늙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국가 생산력이 저하되고 사회 보장 비용이 크게 늘어서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인구의 인구가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베이비 부머들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르죠. 개발도 일찍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미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어느 나라든지 보면 부머라고 하는 거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큰 대규모 인구 집단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규모 인구 집단이 그 나라의 인구 구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인구 구성이 나이가 드는,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모가 청년기일 때는 그 나라가 성장을 하고 중년기일 땐 자산이 늘어나고 그 베이비 부모가 노년기에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인구 구조에서 사라질 때까지 어, 드는 그 노후 비용 부담, 분담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가 그 중요한 문제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게 우리 사회는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OECD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출산율이 낮은 거를 한 50년 정도 반복해도 2067년이 돼도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율도 낮고 우리나라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일부 세대가 너무 많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서 이 일부 세대, 베이비 부모의 노년기에 드는 그 사회적 비용 분담을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로 좀 넘기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나 고령화 문제보다 우리나라 인구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수도권 쏠림입니다. 여기 아래 밑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뭘 나타낸 거냐면 위에 북한은 자료가 없기도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고 이건 인구 비중을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970년 개발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구 비중입니다. 물론 서울은 그때도 도시들은 인구가 많지만 비교적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꼴인데 이것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과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죠. 서울은 인구가 오히려 급격하게 는다기보다 경기도가 수도권이 급격하게 늘어서 절반이 차지하고요. 또 광역도 인구를 흡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구인데요. 경북과 대구인데 대구의 대부분은 이제 경북의 대부분은 대구가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광역도로, 광역시로 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의 쏠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자원의 쏠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쏠리면 자원도 당연히 쏠리게 되는데요. 우리 자원의 쏠림은 사실은 인구의 쏠림보다 약간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보시면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 된 게 2020년도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총생산, 우리나라의 자산이 수도권으로 쏠린 것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입니다. 자원이 먼저 쏠리니까 인구가 쏠리기도 하고 또 다시 인구가 쏠리니까 다시 자원이 쏠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자원과 인구를 모두 몰아갖고 있는 게 수도권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몰아갖고 있는 건 인구와 자원만이 아니고 인구와 자원을 몰아갖고 있다는 건 공공서비스도 몰아갖고 있다는 건데요.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도로죠. 도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은 이렇게 보시면 전국 평균의 한 13배 정도 되는데 반해서 강원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의 한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로 접근성은 사실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공공의료 받고 의사수 받는데 이번에 의료 접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0.97km만 이동하면 의원을 만날 수 있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11.05km를 옮겨야 의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응급의료시설 접근의 문제인데 응급의료시설의 접근의 문제는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94km만 가면 응급시설을 만날 수 있는 데 비해서 강원 여기
충남, 전라북도 이 이후는 뭐 15km 이상을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응급의료시설 서비스 권역의 취약 인구 비율이라는 게 20분을 가도 응급의료시설을 만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 건데 20분이 지나도 응급의료시설을 만날 수 없다는 건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뭐 긴급한 응급의료가 생겼을 때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은 0.02%인데 비해서 경북, 충남, 전남 뭐 이런 광역도는 대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응급 취약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인구는 우리나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비스가 이렇게 서울에 집중돼 있으면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책임은 그러면 그 지역에 나눠지고 있는지, 공공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눠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하고 이거는 전기를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페이를 보시면 우리나라 에서 전체 상수원세의 20% 가까이 인구가 많으니까 20%를 사용하는 서울의 상수원 보호지역 면적비율은 0.53%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서울은 한강이라는 거대한 취수원을 끼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도 상수원 보호지역이 이렇게 작은 거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생활상의 편의나 또는 집가락과 같은 경제적인 편의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리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도 없고요. 비교적 하류 지역이니까 상수원 보호 지역을 거대한 취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대도시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상수원 보호 지역의 78.7% 대부분이 광역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입는 피해를 광역도에 떠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 보급률은 서울은 100%에 가깝지만 광역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는 한 200만 명 이상은 마을 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수도 시설에 의지합니다.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충북과 충남 지역 같은 경우인데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충북 같은 경우는 물 자급률은 한 2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상수원에 비해서 한 200% 정도를 상수 보온 지역으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이 지역은 지하수가 지질적인 영향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지하수를 쓰면 안 되고 상수를 보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지질적 특성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비용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 광역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 이상이 마을 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에서 이 마을 상수도 같은 소규모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건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은 기저질환도 많고 면역력도 약하다고 그랬는데 원래 상수도의 최고의 목적은 생물학적 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에 오염되는 것들을 막는 것이 상수도의 가장 큰 목적인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대장균 같은 게 오염이 돼서 사실은 대부분의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간이상수도에서 감염이 되면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흔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관리가 잘 안 간이상수도를 모든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수는 없지만 간이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북이나 광역도들이 자기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광역시나 서울이나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데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2021년 자료인데요. 전국 평균이 톤당 721원인데 특광역시 지역 서울 같은 경우 629원입니다. 인구가 밀집해서 보급판에 드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비용도 작다는 게 이유인데 시지역은 771원, 군지역은 944원입니다. 시설 규모가 크고 급수 인구가 많은 특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시군 지역의 수도원가가 높지만 사실은 이거는 효율성만 따진 거고 책임의 문제나 이 사람들이 그 지가 하락이나 이런 걸 감수하면서도 서울이나 특광역시에 수돗물을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건 사회적 정의에 굉장히 어긋난 그런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죠. 전력 자급률이 높은 곳이 인천, 여기 영흥 화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충남, 석탄 화력 발전이 많죠. 전남, 경북 이런 데는 원자력 발전이 많죠. 이런 곳에 전력 자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서울 같은 곳에 보내느라고 뭐 고압 송전소 같은 거를 세우고 이래서 민원은 많은데 그걸 지중화를 하는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됐지만 사실은 서울에 전기를 보내느라고 피해를 감수하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중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의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수도권과 광역시가 보고 그것으로 인한 책임이나 피해는 지역에서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 살리기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는데 어, 지역 살리기에 우리나라에서 초점은 인구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이 된 이유는 우리는 지역 살리기를 얘기할 때 지역 소멸 지수를 쓰거든요. 이 지역 소멸이라는 지수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거는 아베 정부입니다. 아베의 지방 창생 제도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지방 소멸 지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 그러니까 20에서 39세 여성의 비율을 지방 소멸 지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 소멸할 거다 또는 지역이 소멸할 거다 할 때 그 나타내는 거는 인구의 재생산력을 두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 지수를 쓰는데 그럼 지방 소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대안은 결국은 젊은 인구를 지역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지방으로 젊은 인구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방으로 젊은 인구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뭐 산업단지를 만들든가 공기업 이전들을 하고 그 이주하는 산업단지와 공기업에 근무할 사람들의 주택을 지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이 주택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조가 일본이니까 일본이 이제 지방 소멸 이 아베 정부 때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지방 소멸 그러니까 그 지방 창생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그 젊은 사람들을 지방으로 이주시켜도 거기에 정주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걸 하고 있는데 일본 아베 정부의 그러니까 뭐 지역 살리기, 뭐 고향 살리기 무슨 세금도 내고 이런 게 다 그게 바로 아베 정부의
지방상생제도에서 따온 그대로 베껴온 정책인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게 그 인구 재생산력을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여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발상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인구를 늘려 지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성장을 통해 고용을 하겠다는 성장주의자의 지방 균형 발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인구가 없는 지역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환경하시는 분들이니까 인구가 없는 지역이라고 소멸된 지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립공원 지역을 소멸된 지역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인구가 어떤 지역이 소멸했다고 말하려면 국가나 지역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방치돼서 산불이 일어나도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없고 물- 어, 또는 뭐 거기에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지역들이 황폐화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산불 관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하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역이 쇠락하는 것,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지역 살리기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지역 살리기의 초점은 지역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소멸 대책이 고령사회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그래서 지방소멸 대책은 지역 인구들의 대부분이 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고령사회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고령 사회는 인구의 20%가 그 65세 이상 인구인 경우인데 지방은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도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로가 지방에 부족하니까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지방에 도로를 계속 확장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건 도로의 문제는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살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어느 지역에 살건 같은 질의 공공 서비스를 우리는 그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를 깔아서 그거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복 택시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택시 같은 거를 공급을 해줘서 그 이동할 수 있는 걸 늘릴 것이냐. 아니면 찾아가는 보건소를 의료가 부족하다면 의료시설을 무조건 많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찾아가는 보건소 같은 제도를 활용할 것이냐는 저는 그 지방민의 구성이 어떻고 어 그 지역의 여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 살리기가 목적이라면 같은 공공 서비스, 도시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같은 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그 건설하는 비용이 비쌉니다. 1km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몇 차선이냐에 따라서 도로 그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건설비를 들여서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행복택시와 같은 것을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초점이 효율성이나 성장에 맞춰져서는 안 되고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돼서는 안 되고 성장의 열매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 분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이 책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그냥 한 가지 제안일 뿐입니다. 저는
지방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싶은데, 지역 기본소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조건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약간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기본소득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이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21대 때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뭐 반대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사실은 기본소득을 21대 때는 공약에서 뺐는데요. 4차 산업혁명하고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전 노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했고요. 60% 이상이 불안전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렇게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뿐 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도 일자리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 구조조정을 위기에 처하는 일자리는 한 4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의 대다수가 불안정 근로 상태라면 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효력을 효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은 필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기본소득이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건 기본소득주의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부터 자꾸 등장하긴 하는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는 빌 게이츠도 이제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건 대충 아시나요? 재산조사 근로의무 같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소득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이 사회복지로서의 한 축을 담당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의 한 25% 정도를 지급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80만 원 정도 매월 정도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현금 지원을 하면서 불황타계에 이제 미치는 효과를 보여줬는데, 음, 사실 이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주장한 건 이재명 정부 이후에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가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불황타계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어, 토목공사에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 불황 타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환경단체가 차라리 그러면 돈을 나눠줘라. 돈을 나눠줘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체조차도 별로 믿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재난으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시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시범사업처럼 실시됐는데, 어, 실제로 기본소득이 요번에도 그렇지만 불황타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그런데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매월 80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500조인데, 이건 우리나라 예산 600조에 육박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도 어, 어,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증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0대 때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게 1인당 8만 원입니다. 1인당 8만 원. 그래서 그때 이제 비아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용돈이다 이런 비아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또 제안한 것이 뭐냐면 청년을 상대로 청년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시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원칙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지 않고 효과를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방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는 70%를 제외한 30% 지방의 지방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비용은 사실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서 노령 인구가 50%고 이 중에 77%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국민연금도 일부 실시되고 있고 또 어, 국민연 농어민 국민연금을 차츰 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하고 농어민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산해서 고려한다면 지방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는 여주나 전남 등지에서 재생에너지 공동체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많이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체 단위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실시하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다음 해부터는 한 100만 원 정도 1인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을 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지역균형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사실 더 나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어, 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는 탄소세가 있는데요. 탄소세는 뭐 잘 아시니까 설명드리지 않겠고 요즘 소득 역짐적인 문제 때문에 탄소 배당 얘기하면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 배당안이라는 거는 탄소세 재정 수입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 줘야 된다는 주장으로 탄소세를 재원으로 탄소 배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실시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제가 제안한 건 기후세인데요. 기후세 또는 기후정의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양극화, 개인의 기후변화 책임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누진적으로 쌓여 있는 그 어, 자산에 직접적으로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직접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후세를 부과해서 이 기후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음, 기후변화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이제 체제가 위협되는 수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이 고용과 복지를 견인하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저개발 국가를 넘어서 선진국에서조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분야에서 위기 신호가 급박합니다. 모든 곳에서 위기 신호가 울린다면 구조가 문제고 우리 구조의 문제는 양극화와 공공서비스의 부족입니다. 기후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균형 발전은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는 산업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의 해결로 기후변화를 돌이킬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사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데 이 구조조정의 고통은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입니다. 결국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음, 그 비용은 자산과 소득이라는 형태로 이미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과 소득이라는 형태로 쌓여 있는 기후변화 비용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입니다. 이 환수하기 위해서 저는 음, 99%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헤쳐나갈 정치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자세를 어떻게 환수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거나 몽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99%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만 우리는 보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소개하진 않았는데 미국이 불타오른다는 책에서 보면 샌더스의 미국 또는
어, 맘다니의 미국, 뉴욕 시장 맘다니 아시죠? 맘다니의 미국은 맘다니의 돌풍은 미국 시민운동의 주의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1% 점거하라 시위가 1%가 가져간 그 소득과 자산을 99%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그 거주하라 시위, 그러니까 점거하라 시위가 사실은 맘다니 돌풍이나 샌더스 돌풍의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맘다니와 샌더스의 돌풍은 시민운동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바꿔 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 시민운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후변화 피해를 1%가 갖고 있, 1%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복원하고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바꾸는 힘도 양극화를 벗어나 더 나은 세계로 나갈 힘도 시민이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희망과 비전은 시민에게 있고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 또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주시고 어, 힘을 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응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